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인공지능 전략 시스템이 단 하나의 변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개의 핵탄두 발사 시나리오, 전 세계적인 테러 대응까지 예측해내던 괴물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주한미군 지휘부의 요청으로 실시된 한반도 전면전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첨단 시스템만으로는 방어 성공률이 예측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 육군전략연구소는 이 결과를 측정 불가능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이례적인 이름의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신무기도 비밀정보부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휘관도 명령도 심지어는 계획도 없이 수백만 명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현상. 펜타곤의 슈퍼컴퓨터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이 기이한 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맥스입니다. 저녁을 코앞에 둔 세상 모든 게 지겹기만 했던 미군 병사였죠. 제 군 생활은 애리조나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조용히 끝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려진 것은 전역 신고서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힌 파병 명령서 한 장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긴 훈련이 아주 지옥이라던데. 매일 김치만 먹는 거 아니야? 온통 편견과 무지로 가득한 대화였지만 당시에는 저도 그저 실없이 웃어넘겼을 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동아시아에 위치한 K-팝과 최첨단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냉방 장치가 세게 돌아가는 서늘한 방 안에서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서류 한 장을 제게 툭 내밀었습니다. 파병 명령서 대한민국 평택.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대를 불과 몇 달 앞둔 저에게 말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행정 처리이거나 아니면 아주 지독한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역 예정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알아, 맥스. 그래서 더 자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네. 경험 많고 곧 떠날 몸이니 부담도 없을 테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전역 지원 절차를 밟겠다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동료들 모두가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할 테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물대에 기대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군복을 벗고 계획했던 대로 애리조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황당한 명령을 받아들고 생전 처음 보는 나라로 떠나볼 것인가? 한 손에는 전역 신고서가, 다른 한 손에는 파병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역 후의 삶이 그렇게 기대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권태로운 군 생활의 연장선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죠. 어차피 돌아갈 집인데 몇 달 정도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그곳은 어떤 곳일까? 김치만 먹는다는 동료의 농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주 작고 사소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신이 내린 마지막 모험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첫 번째 선택은 그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과도한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데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죠. 입국 심사대의 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듯했고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조차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공항이라면 을에 들려오는 고함 소리나 시끄러운 웃음소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잘 짜인 거대한 연극 무대에 들어선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미군 전용 버스를 타고 캠프 험프리스로 향하는 내내 제 눈에 비친 한국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위생적이었습니다. 기지 내 등록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흘러갔죠. 마치 제 방문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첫 외출 허가를 받아 서울로 향한 날 밤, 저는 또 한 번의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제 고향 애리조나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도시 전체에서 맥박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를 걷는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거나 떠들지 않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흘러가는 그 모습은 거대한 도시의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온 제게는 다소 기이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질서일까? 끝없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지로 복귀한 뒤 저는 물건을 사러 부대 내 PX에 들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유나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부대 소속의 통역관으로 제가 찾는 물건의 위치를 물어보자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딱 거기까지였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괜히 다른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더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짧은 만남에서조차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군용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맥스 인 코리아 1일차.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는 그렇게 수많은 물음표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고 또 이토록 질서정연할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군 생활은 새벽 기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 수백 명의 한국군 장병들이 집합하는 모습은 제가 겪어왔던 그 어떤 점호와도 달랐습니다. 구령이나 호루라기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의 숨소리를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없이 정해진 위치에 정렬했습니다. 그 모습은 훈련된 군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조용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죠. 제식 훈련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팔을 뻗는 각도, 발을 내딛는 보폭, 총을 쥐는 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약속된 규격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미군 부대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존중해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허용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개인은 없고 오직 대오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한미연합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격 준비를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자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시에 엎드려 자세를 잡고 약실을 확인하고 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완벽한 일체감을 이루었죠. 우리 미군 병사들은 각자의 리듬과 습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사격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옆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통역관 유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매일 엄청난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반사예요, 맥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유나의 그 말은 다른 미군 장병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훈련이란 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이해하고 숙달하는 과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유나가 말한 반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로봇 군대도 아니고. 그의 말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의 판단과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에게 그들의 일사불란함은 비인간적인 통제의 결과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통제에 대한 복종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외계 문명을 본 것 같다. 그들은 뇌가 아니라 척수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것은 강요된 질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거대한 무언의 질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통찰의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작은 위기에서 찾아왔습니다. 한미연합기동훈련 중 장갑차의 연막탄 발사 장비가 오작동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훈련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죠. 자욱한 연기와 함께 파편이 튀었고 미군 지휘관들은 즉시 교범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통제, 부상자 확인, 추가 폭발 가능성 보고, 고함과 무전 소리가 뒤섞여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국군 분대 하나가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명은 부상자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다른 2명은 사고 장비 주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다른 병사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소화기를 가져와 작은 불씨를 진압했죠. 이 모든 것이 불과 10여 초 사이에 그 어떤 구두 명령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지시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군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병사도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군율 위반이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통역관 유나에게 그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명령도 없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죠? 만약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유나는 제 질문에 담긴 당혹감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익숙해서 그래요, 맥스. 수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서로를 믿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유나의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질서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사회와 군대가 보여준 일사불란함을 강력한 상명하복, 문화나 사회적 통제의 산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아닌 깊은 신뢰와 공유된 경험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 체계를 뛰어넘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된 집단주의가 아니라 집단의 목표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기적 공동체에 가까웠죠.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깊은 고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본 것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는 사회적 본능에 가까웠다. 이들은 명령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과 상황 자체를 읽는다. 나는 지금까지 질서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를,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부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했죠. 미군과 한국의 우호를 과시하기 위한, 서로에게 어색한 미소만 짓다 끝날 그런 자리 말입니다. 행사장 한편에서 동료들과 서먹하게 서 있는데 허리가 조금 굽은 한국인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름진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제 군복에 달린 성조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영어로, 하지만 아주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잊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였던 겁니다. 제게는 그저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던 그 전쟁이 노인에게는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노인은 옆에 있던 손주에게 무언가 말했고 아이는 곧장 달려가 플라스틱 컵에 담긴 하얀 음료수 2잔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그중 한 잔을 제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군인 양반. 저는 얼떨결에 그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쌀알이 동동 떠있는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 나중에야 그것이 식혜라는 한국의 전통 음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손에 든 식혜 컵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제 군복은 저에게 그저 직업을 의미하는 유니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게 제 군복은 과거의 기억이자 현재의 감사, 그리고 미래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 무엇이었던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와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 모를 노인의 말 한마디와 식혜 한 잔이 제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몇 방울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친 제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마신 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기억이었고 한 나라가 보내는 감사였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군복의 무게를 느꼈다. 식혜의 달콤한 맛은 그날 이후 제게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저와 이 나라를 연결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더욱 깊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기지 내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건물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우리 미군들은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팀과 헌병대가 출동하기까지는 최소 몇 분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지 내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기지 밖에 있던 민간 소방대와 구급차가 먼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통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완장을 찬 민간인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군부대 내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지역 민간 대응반 소속의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군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없더라도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간부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군사시설의 보안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민간 조직이 우리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지? 한 간부가 내뱉은 말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민간인이란 보호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지 군보다 먼저 상황에 개입하는 주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아에게 그 민간 대응반에 대한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도 지휘관의 고함이나 강압적인 명령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고 무전기를 통해 짧고 간결한 정보만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였죠. 그 모습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유나는 제 옆에서 영상을 함께 보며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함께 푸는 방식 같은 거예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나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면 가장 빠른 길이 보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미군 간부가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교범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대응 방식이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철저히 명령과 보고 체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유와 자율이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이 나라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같다.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명령 없이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는 지금 전략이나 무기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목격하고 있다. 저는 제가 배워온 모든 군사적 상식이 이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직접 목격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재난 모의 훈련에 우리 주한미군 일부 병사들이 참관단으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서울의 중심부, 복잡하기로 유명한 지하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상의 테러로 인해 화재와 정전이 발생했다는 시나리오였죠. 훈련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내에 있던 모든 스크린과 전광판, 심지어 승객들의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까지 모든 정보 채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동일한 내용의 대피 안내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즉시 통제되었고 연계된 버스 노선은 대피 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비상 노선으로 전환되었죠.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뇌를 가진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참관하던 미군 병사들의 입에서는 감탄과 함께 의구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거대한 자동응답 사회 아니야?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긴 하는 건가? 한 동료의 비아냥거림에 몇몇이 동조하는 듯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완벽한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말살한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대피하는 시민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나 혼란보다는 침착함과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밀치거나 소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노약자를 먼저 부축하고 길을 터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유나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준비된 공감이에요, 맥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옆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을지를 미리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요. 이건 시스템이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거죠. 준비된 공감.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겪었던 재난 상황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던 사람들, 정전이 되자 서로를 경계하며 집문을 걸어 잠그던 이웃들. 우리는 위기 앞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연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부르는 거대한 합창 속에서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지만 동시에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기장은 더 이상 관찰자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한 이방인의 깊은 고뇌와 질문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도 이 합창에 내 목소리를 더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회식이었습니다. 한국군 카운터파트와 함께한 삼겹살 회식 자리는 제게 훈련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오가는 소주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기를 굽고 자르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 눈치. 저는 언제 잔을 들어야 할지, 언제 고기를 먹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상급자가 잔을 비우면 즉시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은 술 기운보다 더 저를 취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이것을 정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압박일 뿐이었습니다. 직설적인 소통에 익숙한 제게 말없이 분위기를 읽고 행동해야 하는 눈치의 문화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화 충격의 정점은 부대에서 열린 김장 체험 행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좋은 의도로 참여했지만 곧 그것이 전쟁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백 포기의 절인 배추와 산더미 같은 양념 앞에서 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옆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들은 웃고 떠들면서도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배추 속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양념으로 범벅이 된 채 허우적거릴 뿐이었죠. 보다 못한 유나가 옆에서 돕기 시작했지만 저의 서툰 솜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걸 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 거죠? 마트에서 사 먹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라고 불평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유나의 얼굴도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유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맥스, 이건 그냥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겨울을 함께 날 준비를 하는 거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효율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일로 유나와 저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직설적인 질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유나는 제 말이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직설과 완곡의 차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죠. 한참의 냉전 끝에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사과했고 김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나 역시 제 질문이 악의가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었죠.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짧은 소회가 담겼습니다. 오늘 나는 빨간 김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얀 눈치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눈치 속에는
어쩌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막 한국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나와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유나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설날에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유나의 그 제안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설날 아침, 유나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신세계와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호칭과 서열, 그리고 지켜야 할 예절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낯선 떡국을 먹고, 어색한 질문들에 답하며 저는 진땀을 흘렸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에 갑자기 던져진 단역 배우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유나의 아버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유나의 통역을 통해 제게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었소. 외세 침략도 많았고 나라도 작고 가진 것도 없었지. 그래서 똘똘 뭉쳐야만 했어.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지.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는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 아버님의 주름진 눈가에는 제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보아왔던 무언의 질서와 준비된 공감의 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적인 문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역사가 남긴 유산이자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유나의 어린 조카가 제게 다가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군인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늘 강한 군인이 되라고 훈련받았지만 좋은 군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국익, 동맹국과의 약속, 아니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가족의 소박한 행복일까? 아이의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전부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웃고 떠들고 함께 떡국을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딱딱한 군복 안에 비로소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을 입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국가는 결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를 보았다. 그날 이후 제 군 생활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그들의 아픈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유나는 제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당했던 장소였죠. 회색빛의 차가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좁고 어두운 간방, 차가운 쇠창살, 그리고 벽에 희미하게 남은 손톱 자국들. 그 모든 것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슬픈 역사 정도로만 느껴졌죠. 그러다 저는 한 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받았던 고문에 대한 아주 짧은 설명문이었습니다. 손톱 밑을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고문. 그 한 줄의 건조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파열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고통이 마치 제 손끝에 직접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시관 한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일본인 남성이 큰 소리로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날조된 것이다. 한국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의 고함에 관람객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남성은 막무가내였죠. 그때 제 옆에 있던 유나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는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당시 고문 기록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고서까지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날조라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유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철저히 팩트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나의 차분한 설명에 시위자는 더욱 흥분하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결국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관람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진실을 지켜낸 것에 대한 조용한 연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나라의 군인이었지만 정작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시위자의 무지보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의 무지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며 현재 진행형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았다.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장 속에서 계속해서 피 흘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 그 피의 온도를 처음으로 느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충격은 저를 또 다른 기억의 전쟁터로 이끌었습니다. 유나는 제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저 막연하게 들어본 정도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저를 나눔의 집안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주름 가득한 할머니들은 어린 시절 겪었던 참혹한 경험을 담담하게, 때로는 눈물과 함께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총칼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한 영혼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 고통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영상이 상영되는 내내 역사관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던 다른 미군 병사들 역시 숙연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전시물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에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소녀. 그녀의 앳된 얼굴 사진과 고문으로 망가진 시신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 앞에서 제 옆에 있던 덩치 큰 미군 병사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적과 인종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그 비극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군인이었습니다. 적과 싸우고 이기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고 진실을 외면하려는 거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온 뒤 저는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나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유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걸 교과서로만 배우지 않아요. 몸으로 배워요.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이곳에 와서 직접 보면서 느껴요. 아픈 역사일수록 더 똑똑히 기억해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계승해야 할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것을. 진실을 향한 그들의 집요한 기억 투쟁은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무장 해제된 역사와 마주했다. 그곳에는 총도 칼도 없었지만 그 어떤 전쟁터보다 치열했다. 그들은 총알이 아닌 증언으로 싸우고 망각이 아닌 기억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이 기억의 전쟁에서 나는 기꺼이 그들의 편에 서고 싶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싸움을 응원하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적 힘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그 힘이 미래를 향한 열망 속에서도 발현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기지 주변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도로가 한산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나는 제게 오늘 하루 동안은 비행훈련도 사격훈련도 모두 중단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유나는 믿을 수 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수험생들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라서요. 비행기 소음이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지 시험 때문에 국가의 모든 비행기가 이착륙을 멈춘다고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모든 방송이 수능 관련 소식을 톱 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지각할 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실어 나르는 모습이 생중계되었고 주식시장 개장 시간까지 늦춰졌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험장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미군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험 하나에 국가 전체가 멈추다니. 이건 코미디야. 개인의 시험을 위해 사회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할 이유가 뭐야?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개인의 성취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배우는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기지 밖으로 나가 근처 카페에 앉아 그 풍경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오늘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을 건네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우리 모두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우린 이런 공감에 훈련된 나라 아닙니까? 그의 말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다 우리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지. 그때 유나가 저를 찾아와 커피를 한 잔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맥스, 이건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드리는 아주 길고 조용한 사회적 기도입니다. 사회적 기도. 그 표현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집단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온 사회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낸 경이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오늘 한국의 하늘에는 비행기 대신 침묵이 날아다녔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멈춰서는 나라.
나는 오늘 시험 문제보다 더 무거운, 그러나 더없이 따뜻한 침묵의 무게를 느꼈다. 수능일의 감동적인 침묵 이후 유나와 저는 부쩍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인과 통역관이라는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혹은 그 이상의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주말, 우리는 한강으로 데이트를 갔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그리고 저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진솔한 마음의 교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나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고 "머리 잘랐네.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라고 무심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솔직한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었지만 유나는 며칠 동안 제게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직설적인 평가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오해들이 쌓일 때마다 저는 우리가 과연 이 문화적 간극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가 그저 낯선 나라에서의 일시적인 설렘은 아닐까,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확신하게 된 계기는 아주 작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한강변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유나의 팔을 끌어당겨 안았고 그 과정에서 유나의 손을 꽉 잡게 되었습니다. 위험이 지나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유나 역시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를 통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오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마음이었고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문화의 벽, 언어의 장벽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고민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녁 이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유나와 함께 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말입니다. 제 인생의 나침반이 애리조나가 아닌 서울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일기장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문장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보다 이곳에 남기 위한 더 큰 결심이 필요하다. 나는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동안 부대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워게임 시뮬레이션에서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이 예상 밖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워게임은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군의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공격 루트와 방어 전략을 제시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자 대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통신망이 일부 두절되고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중앙 집권적인 명령 체계는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죠.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군 측에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군 중심 시뮬레이션에 시민 동원 가상 시스템을 결합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미군 간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어떻게 전쟁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가상의 시민들은 예비군과 민방위 조직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역 지리의 밝은 주민들은 군의 길 안내를 도왔고 드론 동호회 회원들은 정찰 임무를 수행했으며 간호사 출신 주부들은 임시 구호소를 만들어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의 명령 없이 각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한 시뮬레이션은 미군의 첨단 시스템만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방어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워게임이 끝난 후 미군 지휘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략보다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령 없는 질서의 위력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 시스템은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그 어떤 무기 체계보다 강력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통역을 하던 유나가 제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유전자죠, 맥스. 함께 위기를 극복해온 기억의 유전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서 목격했던 무언의 질서, 준비된 공감, 사회적 기도. 그것들은 모두 이 기억의 유전자에서 파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교범으로 만들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오직 그들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을 받아 적던 메모장 한 구석에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 기억의 유전자를 과연 미국에 도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곧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스템은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 저녁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역 신청서와 복무 연장 신청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역 신청서에 서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펜은 두 서류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의 집, 오랜 친구들, 익숙한 언어와 문화. 그 모든 것이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나의 미소, 식혜를 건네던 노인의 주름진 손, 하늘을 멈추게 했던 수능일의 침묵, 그리고 기억의 유전자를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죠. 저는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침묵 속에서 저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어떤 삶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아직 안 자요? 잠깐 문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유나가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제게 편지를 건네고는 내일 봐요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길지 않지만 유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맥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없는 한국은 제게 너무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이곳의 풍경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선택하는 곳에 있겠지만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여기에요. 그것은 강요가 아닌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무 연장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리는 누군가의 명령이나 의무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무 연장 신청서를 중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결국 널 바꿨구나, 맥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바꾸었습니다. 냉소적이고 무관심했던 한 미국 병사를 이곳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 자신을 선택했다. 내 심장이 가리키는 곳에 머물기로 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나의 선전포고다. 복무 연장을 결정한 후 제 삶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언어였습니다. 저는 곧장 기지 근처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달리 제 혀는 좀처럼 한국어의 미묘한 발음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밥과 밤, 불과 뿔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매번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죠. 문법을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국 사람들 특유의 억양과 감정을 담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한국어는 늘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감정이 없는, 영혼 없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유나는 제 옆에서 끈기 있게 발음을 교정해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언어보다 더 큰 장벽은 문화였습니다. 한 번은 유나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터라 김치를 물에 씻어 먹었습니다. 제 딴에는 예의를 차린 행동이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의 어머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제가 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에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자부심이자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저는 또 간과했던 겁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유나의 아버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허허, 우리 사위는 김치도 샤워를 시켜서 먹는구먼. 아주 깔끔한 친구야. 아버님의 따뜻한 농담 한마디에 식탁의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습니다. 유나의 가족은 저의 문화적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대의 동료들은 저의 이런 노력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맥스, 너 정말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어로 어설프게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 자신들이 아는 정보를 알려주며 저를 지지해 주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선택을 응원해주는 유나와 유나의 가족, 그리고 미군 동료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어색한 경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것과 이 땅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는 입국 절차보다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진입 절차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나는 아직도 그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더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복무 연장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나와 함께 있기 위한 선택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겪고 느꼈던 이 나라의 모든 것, 아픔과 기쁨, 질서와 공감, 그 모든 것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진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귀화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시민권 시험을 위해 한국의 역사와 정치, 경제, 문화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죠. 애국가를 외우고 태극기의 의미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이 나라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친 저를 위해 밤늦도록 함께 책을 읽어주고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엄한 선생님처럼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친 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유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나는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마침내 면접일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관 앞에 앉자 그는 제 서류를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를 두고 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그 질문을 받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모범 답안 대신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제 영혼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제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동시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아픔에 함께 울었고 이 나라의 기쁨에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제가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면접관은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군부대 내 동료들도 제 귀화 준비를 온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그냥 맥스가 아닌 브로, 이제 곧 우리와 같은 땅을 지키는 동지다 라며 격려해 주었죠. 저는 그들의 응원 속에서 제가 외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문득 그 나라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 부름에 대답했을 뿐이다. 저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결과였습니다. 몇 달 후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귀화 허가 통보서.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 인생 전체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환호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기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유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유나의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유나에게 청혼했습니다. 제 청혼에 유나의 아버님은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 되는구먼 이라며 제 등을 세게 두드려 주셨고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저는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삼겹살 회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걸 축하한다. 맥스. 아니지. 이제 김 병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농담과 웃음이 오가는 동안 저는 제군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냉소와 권태로 가득 찼던 한 청년이 이곳에서 사랑과 소속감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군 생활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낡은 군화 한 켤레를 부대 역사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화가 먼 훗날 저처럼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군복을 벗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빽빽하게 채워졌던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맥스 인 코리아 1일차로 시작했던 이 기록은 이제 마지막 한 문장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군인 맥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인 맥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유나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제 앞에는 이 나라와 함께 만들어갈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인 맥스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제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ROTC, 즉 학군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의 강연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강연의 주제는 한 미국 병사의 눈으로 본 한국의 문화 안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젊고 패기 넘치는 후보생들 앞에 서니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어리고 냉소적이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잠시 옆으로 치우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정연함에서 느꼈던 문화 충격, 훈련장에서 목격한 무언의 질서, 식혜 한 잔에 담겨있던 따뜻한 기억, 그리고 하늘도 멈추게 했던 수능일의 침묵까지. 저의 이야기에 후보생들은 처음에는 신기한 듯 듣다가 점차 깊이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후보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맥스 선생님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한국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한국이 가진 특별한 문화 현상에 매료된 것은 아닙니까? 그의 질문에는 젊은 지성인다운 예리함과 함께 외국인이 된 한국인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거창해서 제가 감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제게 질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장내의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저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내 옆 사람의 행복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나가 아닌 우리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강연장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유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러 온 것이었죠. 유나의 박수를 시작으로 강연장 전체에서 뜨거운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후보생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안보 전문가로서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저 이 길을 걸어간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의 증언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존재로 증명해야 할 때다. 내가 바로 이 나라가 가진 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주민센터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제 사진 아래에는 맥스라는 익숙한 이름과 함께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훈이라는 한국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훈,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딱딱하고 외로워 보였던 군복 대신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제 모습은 더 이상 이방인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옆에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의 품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장난스럽게 제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은 김맥스훈이라고 지을까? 너무 긴가? 유나의 농담에 우리는 한참 동안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집을 알아보고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씩 설계해 나갔죠. 더 이상 제게 한국은 문화 충격의 대상도 분석해야 할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바로 나의 집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서랍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낡은 일기장. 저는 마지막으로 그 표지를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냉소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맺게 된 한 이방인의 기록. 이제는 더 이상 이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삶 자체가 한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일기가 되어 매일 쓰여지고 있었으니까요.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에 저는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나다.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바꿨다. 이 사람들은 나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나를 찾았다. 고맙다, 대한민국.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